이 사건은 그 당시에 94년 당시에 이게 범행이 엄청나게 참혹하거든요. 무자비하고 참혹하고 정말 지금 기준에서 본다면 요즘에 우리가 뭐 얘기하는 고유정의, 오원춘이 사건 이거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원조일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주목받지는 않았어요. 워낙 잔인해서 그 당시 94년도에 그랬는지 몰라도. 형사가 그 시체를 발굴해서 봤을 때 그렇게 참혹한 시신은 처음 봤다 할 정도로 이건 진짜 천인공노할 짓을 한 겁니다. (1994년입니다) 그 8월 14일인데요. 광복절 바로 하루 전날입니다. 성북구 월곡동 황금장 여관에서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전모 씨 사망한 그 여관 주인 그 여성분을 잠깐 설명드리면 굉장히 이분이 그 남편하고 사별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시던 분이래요. 네. 그 이분이 딸 하나 있는데 딸하고 먹고 살으려고 여관에서 이른바 뭐 조바 잔심부름하면서 그 살면서 돈을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여관을 하나 구입한 거예요. 무일푼에서 여관 종업원 해가지고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여관을 매입을 했다. 그건 상당히 엄청나게 고생해서 한 거예요. 성낙주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 성낙주는 그 당시에 결혼한 상태였어요. 네. 아내가 가출을 한 상태였고요. 아이가 셋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애가 셋이나 있었고 고향 부모한테 맡겨놨다고 그래. 애들은 76년도 7월 달에 태고종으로 입적해서 승려가 됐다가 불과 한 8년 1984년도에 승적이 박탈돼요. 그때부터 승려가 이제 자격이 없어지니까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방방곡곡 다니다가 93년경에 약 9년 정도 흐른 다음에 도봉구 미아 사동에 있는 어느 장소에다가 점집을 운영합니다. 점집을 운영하면서 그때 이제 이 전씨 피해자 전씨가 거기 와요. 네. 점보러 오니까 이제 관상이 좋다 뭐라든지 그 점을 보는 과정에서 이 전씨가 사별하고 여성 혼자 산다는 거를 알게 됐고 네. 그다음에 이 여성 명의로 전씨 명의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씨 환심 살려고 엄청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주도 봐주고 뭐 살풀이도 좀 해야 된다 뭐 이런 핑계 대면서 이제 이 전씨가 운영하는 집에 그 황금양여관에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침 놔주고 전신 지압해주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완시켜서 아니게 해라 기분 좋게 해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동거 생활이 시작돼요. 두 사람이 93년 2월 달부터 이제 동거가 시작됐다고 그래요. 문제는 이 동거가 시작되고 새로 만난 사람끼리는 굉장히 사이가 좋아야지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갈등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이 전 씨 입장에서 볼 때는 성낙주의 어떤 빈대성을 빌부터 살려는 그런 빈대성을 서서히 눈치를 챈 것 같고요. 남성으로서의 어떤 성적인 능력 부재 이거는 나중에 판결문에도 어느 정도 기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이제 어떤 신체적 장애 남자로서의 그 이유인즉슨 1980년도 초에 80년도 초에 교통사고가 났대요. 이거 성낙주가. 네. 그래서 척추를 다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정상적인 어떤 성생활은 좀 불능 상태에 왔던 것 같고요. 전 씨를 어떻게 꼬이려고 여관에 들어가고 이랬을 때는 이제 뭐 약을 복용하고 성생활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아마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 문제가 직접적이진 않지만 다툼의 원인 중에 분명하게 어느 정도 비중은 차지한 것 같아요. 문제의 발단은 94년도 8월 13일 날 일어나요. 네. 8월 13일 날 밤 8시예요. 둘이 엄청나게 싸웁니다. 막 싸움이 붙었어요. 이때 이양이 이제 거기서 도저히 못 봐가지고 아저씨 엄마랑 맨날 싸우는데 이제 좀 헤어져 주시고 우리 집에서 좀 나가 주시면 안 돼요 하고 얘기를 했어요. 성낙주는 그거에 대해서 앙심 품었어요. 네. 이게 어린 게 그래서 7시간 뒤에요. 7시간 뒤에
예, 그러니까 7시간 뒤니까 8월 14일 날 새벽 5시죠. 새벽 5시에 황금장에는 전시가 있고요. 거기서 한 500m 떨어진 월곡동 또 집이 있어요. 네, 따로 기거하는 거기 그 작은 방에서 잠자고 있었어요, 딸이. 근데 성낙주가 글로 갑니다. 가서 잠자는 애를 목 졸라서 살해합니다. 그때 이제 그 전시는 여관에 있었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살해한 다음에 이제 이때부터 참 이거 준비하면서 상당히 불편하기는 했는데요. 네. 목욕탕으로 죽인 다음에 그 옮기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훼손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그때 유영철이 얘기할 때 유영철이의 신체 훼손 수법은 17조각에서 18조각이었잖아요. 이 경우는 30에서 35조각이에요. 잔인한 정도를 넘었죠, 이건.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체에서 이제 그 어떤 그 살점 부분 이거는 또 정화조에 처리를 합니다. 정화조에다가 조금씩 내려보내는 거죠. 실제로 물을 얼마나 내려놨는지 그 다음날 물이 안 나왔대요. 그죠? 네, 그 집에 물이 안 내려왔대요. 남은 그 시신은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라면 상자 2개에다가 담은 다음에 테이프로 완전히 밀봉하죠. 라면 상자 2개에다가 담아서 밀봉해놨으니까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 무겁잖아요. 무겁죠. 사실. 근데 성낙주는 떠돌이 생활도 오래 했고 빌부터 사는 사람이니까 차가 없죠. 차 없죠. 그러면은 어쨌든 매장을 하든 버리려고 한다면 유기를 하려고 한다면 차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는 동생이죠. 이복 동생입니다. 네. 이복 동생. 동생에게 전화를 겁니다. 제천 송악면에 거주하는 네. 이복 동생 성씨. 네. 뭐 이복 동생이 성씨겠죠. 그 다음 날이죠. 8월 14일 날 새벽 5시에 죽였죠. 네. 그리고 시체 훼손했죠. 그 당일 날 오후 1시예요. 오후 1시에. 그러니까 잠 한 잠도 안 잤을 거예요, 이 새끼요. 네. 그 성씨한테 전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동생아 나 저 고사 지내구나. 얘 이제 점집하고 이러니까 고사 지내고 이런 거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네. 내가 고사 지내고 난 돼지 머리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좀 처리하는데 좀 도와달라. 그때 그 이복 동생 성씨한테는 그레이스 승용차가 있었어요. 승합차죠. 승합차 옛날 봉고차가. 그레이스. 그 그레이스 승합차를 끌고 오도록 시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고 가서 어디에다가 이 시체를 그 유기하냐면 경기도 남양주 그 화도읍 구암리. 지금은 이제 남양주시가 됐지만 그때는 남양주군 화도읍 구암리에 그 근처에 보면 북한강 휴게소가 있어요. 그 인근 야산에다가 매장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딸을 살해하고 딸이 쓴 것처럼 가짜 편지를 이 성낙주가 타이핑하죠. 아이가 가출한 것처럼 꾸미려고 타자기로 타이핑. 네, 그 가출 어떻게 보면 아이가 나가는 가출 편지를 쓰게 됩니다. 맞아요. 그 내용이 참나.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엄마 나 사랑하는 남자가 생겨서 그 남자를 따라가기로 했어요. 그러니 나 찾지 마세요. 그 아저씨 참 좋은 분이에요. 엄마도 나 있고 아저씨랑 행복하게 사세요. 라는 이런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웃기지만 좌우지간 타이핑해서 이걸 써서 딸 그 죽이고 난 그 근처에 놔둔 거예요. 타이핑해서 타자기로 두들겨 가지고 형사들이 이거 조금 이상하다 냄새가 이런 난다. 생각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형사들은 그 편지를 또 아마 모르긴 해도 수백 번 읽을 겁니다. 수백 네, 번. 네, 진짜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수백 번 그 편지를 읽는 과정에서 좀 이상한 점을 발견을 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단은 타자기로 편지 썼다는 거는 이건 이상한 거고 네, 형사 입장에서 두 번째로는 맞춤법이 틀린 게 있었는데요. 이거는 뭐 다 아는 수사기법이니까 이제 얘기해서 상관없을 것 같아요. 우선 우리가 옆집 할 때는 피읍 받침이잖아요. 네, 근데 얘는 맨날 엽차 할 때 엽을 써요. 비읍 받침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의 학생이 옆집 할 때 피읍 받침하고 옆집 비읍 받침하고 이거 구분 못할 정도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 볼 때 이거는 아무리 급하게 가출을 한다고 해도 타이핑할 때 오타 내기에는 엽자를 쓰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성낙주 같은 경우는 국졸이에요, 국졸. 네, 지금 요즘 이제 초등학교 졸업이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 성낙주를 데려다가
옆집, 옆자리 뭐 이런 피읍 받침이 들어가는 언어가 나오도록 유도하는 자필 준수를 계속 쓰도록 시켜요. 성낙주한테. 네. 근데 성낙주는 전부 다 옆 비읍 받침으로 다 써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흘렀어요. 네. 일주일이 흘른 21일 날이에요. 공세시. 네. 새벽 4시에 엄청 싸웁니다. 여관에서 두 사람이. 그때 막 이제 그 이 전씨 입장에서는 막 함부로 하죠. 네.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당신 같은 사람, 또 남자 구실도 제대로 못하는 당신 같은 사람 내가 어떻게 믿고 사느냐. 여기에 이제 이미 살인 한번 저질린 놈 입장에서는요, 이 얘기 듣는 순간 뻑한 거예요. 한번 살해한 사람 입장이고 살인자 입장이 돼 있는데 일주일 있다가 아마 호시탐탐 기회 노리고 있었을 거예요. 딸 어떻게 이 전 씨에 대해서도. 제가 조사한 바로는 딸을 살해하고 나서 전 씨를 살해하기 전에 뭐 사죠? 네, 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메스칼입니다. 맞습니다. 8월 21일 날 여관에 싸우기 전에 딸 살해한 게 13일에서 14일이잖아요. 네. 19일 날이에요. 8월 19일 날 오후에 종로가 있는 의료기 상회가 쭉 있잖아요. 거기 가서 수술용 메스를 구입해요. 네. 그러니까 8월 19일 날 이미 범행 도구를 구입을 했는데 그 이유는 알죠. 메스는 날카롭잖아요. 네, 날카롭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표피를 떼낼 때 그렇죠. 많이 사용을 하게 그리고 됩니다. 이미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이양을 살해해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에 단지 그 식칼, 부엌칼로 훼손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칼 때문에 본인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 때문에 추후에 전 씨를 죽이고 이제 훼손할 때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수술용 메스를 미리 사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하신 말씀드린 것처럼 8월 21일 날 새벽 3시에 싸우면서 남자 구실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당신 같은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 얘기에 격분해가지고 새벽 3시에 싸웠는데 그날 아침 8시에요. 107호 바로 그러니까 카운터 옆일 겁니다. 네. 107호에 이제 전 씨가 들어가서 잠자는데 이놈이 이제 성낙주가 슬그머니 들어가갖고 똑같아요. 목 졸라서 잠자는 사람 살해하고 난 다음에 목욕탕으로 옮깁니다. 네. 거기에서 똑같이 이제 훼손을 하죠. 그 잔인한 수법으로. 그리고 그때는 이제 수술용 메스까지 써서 30에서 35조각 훼손은 그 이양한테 했던 거랑 같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마디까지 다 이 분리를 한 이유는 이제 나중에 시체가 발견되더라도 인적사항 확인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문 요 손가락 부위를 다 도려내죠. 수술용 메스를 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얼굴도 혹시 나중에 발견되면 안 될까봐 얼굴 그 피부를 다 드러내죠. 도려낸다고 그럴까요? 네. 도려낸 다음에 그걸 다 이제 네. 분리해버리죠. 그래서 정말 형사가 그 시체를 발굴해서 봤을 때 그렇게 참혹한 시신은 처음 봤다 할 정도로 이건 진짜 천인공노할 짓을 한 겁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서 여기서도 역시 살점은 정화조에다가 처리합니다. 그래서 남현상자 3개입니다. 그때는 딸 같은 경우는 남현상자 2개에다가 넣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어른이다 보니까 남현상자 3개 넣어가지고 안내실 계단 밑에다가 방기해놨다가 8월 22일 날 아침 9시에 전화해요. 그때는 이복형 김씨라고 그래요. 네. 이복형 김씨 50살 먹은 사람, 50세 먹은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지금 급하게 차가 필요하다. 그 차 빨리 차 좀 갖고 좀 와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은 아마 김씨는 차가 없었나 보죠. 네. 이복형은 차가 없어서 네, 그래서 11시경에 도착을 하는데 렌트해 갖고 왔다고 그러네요. 네. 차를 렌트해 가지고 와서 이제 같이 이제 그 시체를 싣고 강원도 원주군 그때만 이제 원주시가 아니라 원주군 문막면이에요. 문막면 그 동화 1위 거기에 아마 도로공사가 한창이었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포크레인으로 파가지고 깊이 매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딱 이제 자기는 나는 완벽하게 끝낸 거죠. 완전 범죄를 실행했어. 나는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을 거라고 본인은 판단하고 예. 여관에서 그렇게 카운터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주인 행세하는 거죠. 네. 주인 행세하면서 여관을 보고 있는데 처음에 딸이 가출했을 때도
이 전 씨의 친구 전모 씨가 의심을 했었어요. 네. 그분이 결정적인 어떤 보면은 제보자예요. 그런데 딸이 없어지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일주일도 안 돼하고 여관에 가보니까 자기 친구 전모 씨가 그 여관에 없어요. 그 그럼요. 카운터를 보고 있는 거는 성낙주예요. 그러니까 아니 아저씨 우리 친구 어디 갔어요? 물어보니까 딸 가출한 것 때문에 그 지금 절에 불공 드리러 갔는데 소식이 없어 연락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성낙주가. 이분의 입장에서는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불공 드리러 갈 일도 없고 또 불공 드리러 갔으면 연락이 돼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된다는 건 그러니까 이분은 뭔가 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딸이 나갔을 때도 엄마보다 이분이 신고를 했거든요 경찰에. 그러니까 이분은 그때부터 뭔가 의심했던 것 같아요. 네. 경찰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잔뜩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낙주에 대해서 뭔가 이상하다고 그러던 중에 또 이런 일이 딱 터지니까 그날 8월 22일 날 밤 8시에 성낙주 임의동행해요 경찰이. 근데 가서 뭐 범행을 부인할 거란 건 뻔히 다 알아요. 근데 뭘 물어보면 아무렇게 침묵하면서 또 그렇게 연부를 외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주 웃기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네. 계속 모르세. 난 몰라. 같은 말 반복하고 그다음에 막 추궁에 들어가서 지한테 좀 불리하잖아요. 그러면 연부를 외운대요. 그러니까 이게 연부를 외운데 막 나무아미탑을 막 연부를 외우면서 고의로 이 지가 불리한 어떤 부분이 나오면 회피하는 거죠. 네. 이거 미쳐요. 8월 22일 날 밤 8시에 내려갔잖아요. 네. 뭐 임의동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마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아요. 8월 24일이에요. 하루가 지나고 새벽 2시예요. 새벽 2시에 자백을 하는데 그 자백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자, 이제 계속 연부를 오면서 버티고 그랬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이 경찰관들이 동거인 전 씨가 없어진 날 불공 드리러 간다고 갔다는 날 네 일정을 얘기해라 했더니 쭉 썼는데 그 중에 하나 나온 게 장보러 경동시장에 갔다 왔다. 이게 하나 나왔어요. 그러던 과정에 자 소지품 좀 봅시다. 근데 승려 스타일이라 진보 딸이가 이렇게 매는 거 이런 게 많대요. 소지품을 보게 됐어요 경찰이. 거기 딱 봤더니 본인이 경동시장 갔다 왔다고 진술한 날 그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영수증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네.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그러면은 이건 당일날 경동시장 장보러 가서 하루 종일 있었던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결정적인 단서가 돼갖고 경찰이 이제 이 새끼 나쁜 놈이네 이거 어디서 거짓말해 영수증 딱 들이댔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8월 24일 날 새벽 2시에 본인이 이 범행한 거 자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결국 95년 12월 21일 날 서울 형사지방법원 합의 23부 김황식 부장판사 이 사람이 검찰에서도 사형을 구형했거든요. 네. 김황식 부장판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질이 극히 나빠서 극형을 피할 길이 없다. 네. 참작할 사유가 있지만 하는 이 참작할 사유가 뭐였냐면 판결문에 나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신체적 장애에 대한 모멸감으로 범행한 것으로도 보인다. 그게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 그렇지만 그게 참작할 만한 사유는 있지만 극악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게 옳다 하면서 95년 12월 21일 날 성낙주는 사형을 선고받고요. 지금 현재까지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저는- 사형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성낙주 살인 사건에 대해서 한번 좀 다뤄봤습니다. 이 성낙주도 꼭 눈 감을 때 조금이라도 반성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사망하기 죽기를 바랍니다. 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수고했습니다.